그 오늘 할 건 Scaling Los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고 그 누구지? 자레드 카플란? 이분이 이제 오픈 AI에 계시는 분인데 존스 홉킨스에서 물리학 공부하신 분이고요. 네, 이분이 그 유명한 GPT-3의 공저자 중 한 명인데요. 그분이 이제 스케일링 러라는 일종의 물리 법칙 같은 법칙을 쓴 논문을 최근에 한 GPT-3가 2020년 5월쯤에 나왔나? 이게 한 7, 8월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매시브 AI 또는 이제 빅모델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어떤 법칙 또는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주게 되게 좋은 티어리티컬한 논문이라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중간중간 제 발표 그냥 마음대로 끊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프리 힌튼이 스탠포드에서 세미나 강연을 했던 건데 이게 GPT-3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빅모델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좀 그렇게 진짜 수십억 단위 GPT-3 파라미터 개수가 175빌리언이니까 1750억 개인데 아니 50 1조죠. 1조 7,500억 개인데 그런 수준의 이제 모델들이 연구되기 이전에 2016년에 스탠포드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이거를 GPT-3가 나오기 전에 이 영상을 봤었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힌튼 말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막은 없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다시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소리 안 돼요? 잠시만. Teach your statement about why statistics can't 들려? explain how these algorithms can work so well. Okay, my main complaint about statistics, at least in this talk, was they've studied models in a very different regime from the brain. They studied models where the data isn't all that high dimensional and you have not that many parameters and not much data. That's the history of statistics. And what they call big data is, if you have a billion training examples, that's called big data. From the brain's point of view, it's got a billion training examples, or more than a billion training examples, and it's small data because you've got so many more parameters. So it's in a different regime where it can't just assume that we don't need to worry. I mean, at Google, they're telling me this all the time. They're saying,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regularization. We've got so much data that it's not a problem. Well, that's just not true. For some of these problems, they've only got 1 trillion examples. And if you've got 10 to the 15 parameters, that's no good. You better regularize.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들리셨죠? 그냥 뭐 여기 톡에서 계속 이제 힌튼이 인간 뉴런 개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계 쪽에 대해서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뭐 통계학자들이 뭐 빅데이터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힌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통계학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뭐 빌리언 단위? 여기서는 수십억 개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통계하시는 분들이 수십억 개짜리 데이터를 다루진 않죠. 뭐 많아야 10,000개, 1,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 정도지. 사실 저는 10,000개 이하의 데이터도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와 뉴럴넷을 이용한 빅데이터는 전혀 아예 다른 레짐이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이 뉴럴넷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에서 항상 자기한테 와서 자기네들은 수십억, 수천 조의 데이터가 있다고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거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힌튼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다 잘못된 이야기고 뉴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십억, 수천억 개의 데이터는 전혀 충분치 않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여기서 하는 말은 파라미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파라미터라는 건 어마무시한 단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에 따라서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나중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은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으면은 뭐 레귤러리제이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거의 처음으로 좀 증명된 게 GPT-3 같은 모델이겠죠. 한 400빌리언 토큰 정도를 학습시켜서 한 175빌리언 정도의 파라미터를 쓰면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퓨전 러닝이 가능하고, 실제로 GPT-3는 랭귀지 모델이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픈AI에서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트라이 했고 잘 되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기업들의 트렌드가 지금은 이제 빅 AI인데, 매시브 AI인데,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뭘 보냐면, 그러면은 과연 규칙이 있을까?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뭐 데이터셋의 크기의 규칙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파워 로 스케일링 퍼포먼스를 이제 본다. 근데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로스를 일종의 펑션으로 보고, 로스를 뭐의 펑션으로 보냐면 트레이닝 타임, 컨텍스트 랭스, 데이터셋 사이즈, 모델 사이즈, 앤 컴퓨트 버젯,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의 이제 펑션으로 로스를 해석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질 때 로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때 로스와 이런 것들의 관계는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왜 트랜스포머를 쓰냐,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네, 논문에는 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얘네들이 골랐는지 딱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분 이 페이퍼 쓰기 전에 이제 어디 가서 톡, 그 세미나 테크톡 같은 거 한 거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거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 슬라이드에서 따온 건데, 대부분의 이제 이 딥러닝 쪽의 논문들은 대부분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것이고, 사이테이션이 많은 것도 모델 아키텍처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바틀렉을 좀 피해야 하는데, 그럴 때 바틀렉이라 하면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때, 또는 파라미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또는 뭐 컴퓨터 버젯 같은 게 충분하지 않을 때를 이제 우리가 바틀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더불어서 이제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날 때도 이제 바틀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틀렉들을 줄여야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모델 아키텍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델 아키텍처는 이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에 집중된 바틀렉 어보이딩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수정한다는 것은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을, 그러니까 바틀렉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을 회피하겠다는 거고, 그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을 그냥 간단한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 뭐냐면은 그냥 아이겐 디컴포지션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태웠더니 이걸 뒤에 아이겐 밸류만 천승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겐 밸류 중에 작은 애들은 죽어갈 거고 1 이상인 애들만 커져서 걔네만 여기서 이제 지배력이 강해지겠죠. 일종의 크래프 뉴럴넷이 보통 요렇게 되곤 하는데, 그래서 요런 어떤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을 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게 일종의 거의 현재 나온 모든 네트워크 중에 거의 완전 무결한 네트워크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뭐 앞으로 더 세련되고 트렌드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트랜스포머 실제로 이미지에서도 잘 작동하고, 그 아키텍처 구조만 보더라도 뭐 바틀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수준의 구성인 것 같아서,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좀 그 유튜브 영상 보면, 이분 다른 그 톡 한 거 영상 좀 보면 뭐 프랙탈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모델 구조의 프랙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이분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분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능 올리기 위해서 바틀렉 피해야 되는데 모델을 이제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사실 크게 의미도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데이터,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사실 학교에서도 안 되고 좀 큰 기업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사진이 거의 이 논문의 끝이에요. 이 세 개만 잘 이해하면은 논문을 거의 다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컴퓨터 버젯이라는 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버젯은 그래도 생략하고 데이터셋 사이즈, 파라미터가 있는데 데이터 사이즈는 토큰 단위입니다. 토큰 단위라는 건 뭐냐면 NLP로 치면은 어떤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이제 토큰으로 구성돼 있겠죠. 그래서 그 토큰 한 개 한 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문장 한 개가 데이터셋 하나가 아니라 문장에 만약에 토큰이 1000개 있으면 그건 1000개짜리 데이터셋인 겁니다. 여기서 1000개로 카운트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토큰을 지금 10의 9승 10의 9승 1억인가? 1억인가? 잘 모르겠네. 1억인가 10억인가 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로스가 테스트 로스입니다. 이거 테스트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리니어하게 보이는데 이거 리니어한 게 아니라 파워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줄어들면은 파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로스가 데이터셋 사이즈가 커감에 따라서 파워로하게 줄어듦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파워로하게 로스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셋 사이즈를 실험할 때는 파라미터는 충분하고요. 인피니티라고 가정하면 되고 파라미터를 실험할 때는 데이터셋 사이즈가 인피니트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으로 검증하고 뭐 프루프하고 이런 내용들이야. 차후에 이 논문의 내용. 그래서 간단하게 얘네들이 썸머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썸머리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Performance depends strongly on scale, weakly on model shape. 이게 무슨 얘기냐면 퍼포먼스는 오로지 이제 스케일에 strongly depend 하고 모델 쉐이프하고는 상관없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 쉐이프라고 하면 뭐 예컨대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겠죠. 뭐 디멘션이 얼마나 넓고 뭐 레이어가 몇 개고 어텐션 헤드가 몇 개고 트랜스포머로 치면 뭐 이런 짜잘한 테크닉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오로지 스케일하고만 상관이 있다. 그래서 NDC가 있는 거예요. N은 파라미터 개수, D는 데이터셋 사이즈, C는 컴퓨터 버젯. 그래서 총 이 세 개 문구만 근거가 있다 이라는 거고. 다음은 이제 스무트 파워로라는 건데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로스는 NDC의 파워로를 따른다. 언제? 다른 두 개에 의해서 바틀렉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D와 C가 인피니트 했을 때는 N과 로스가 이제 파워로 하고 N과 C가 인피니트 할 때는 D와 로스가 이제 파워로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Universality of Overfitting은 파라미터 사이즈와 모델 사이즈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오버피팅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뭐 10배 늘어났는데 데이터셋 사이즈가 얼마만큼 안 늘어나면은 오버피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본 거고, 랭귀지 모델에서 이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모델 사이즈가 8배 증가할 때 데이터셋 사이즈도 5배 증가해야 합니다. 네, 이건 이따가 수식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은 Universality of Training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트레이닝 커브라고 말하면 트레이닝 로스 커브고요. 이건 프리딕터블하다. 이거는 그리고 모델 사이즈와 인디펜던트하다. 모델 사이즈에 상관없이 뭐 처음 뭐 한 1000에포까지 여기서 에포이라는 개념 안 쓰고 스텝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1000스텝까지 로스의 커브를 봤으면은 그걸 익스트라폴레이트 또는 그러니까 외삽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얘가 어디까지 로스가 줄어들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하고 아무 상관없다. 로스만 보고 로스를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Transform improves with the test performance. 이거는 트랜스퍼 러닝이랑 또는 트랜스퍼 러닝이 아니라 이거 아마 트랜스퍼 러닝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 그냥 어떤 A라는 데이터셋으로 그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이제 B에 대해서 다시 학습시킬 때 그 성능의 퍼포먼스는 오로지 A의 테스트 로스하고만 관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A 디스트리뷰션 트레이닝하고 좀 다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이 많은 이제 B라는 데이터셋에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쓴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필요 없고 그냥 A의 테스트 로스와 B의 테스트 로스가 컨스턴트리 오프셋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테스트 로스가 그냥 작으면 무조건 성능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음은 샘플 이피션시. 큰 모델일수록 빨리 수렴하고 그러니까 옵티마이징 스텝이 적다. 그리고 few 데이터 포인트만 써도 큰 모델일수록 빨리 수렴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컨버전시 이즈 인피션트도 끝까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몇 에폭 이후에 바로 수렴할 거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옵티멀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라는 것도 모델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로스하고 상관이 있다. 로스의 그레디언트 값하고 정확하게는 좀 더 엄밀하게 상관이 있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피겨들이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요게 이쿠에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네가 제시한 로에러 이 법칙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 이제 3가지 프린시플을 정해놓고 이런 수식을 만들어요. 이거 무슨 수식이냐면 로스는 n과 d의 펑션인데 데이터셋 사이즈와 파라미터의 펑션인데 그때 이제 로스는 n분의 nc 얘는 상수입니다. 알파 d, 알파 n, 알파 d, dc 이거 nc 다 상수예요. 컨스탄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 구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관계를 따른다. n분의 nc 뭐 이렇게 하고 d분의 dc 이런 관계를 따른다고 얘네가 어떤 포뮬레이션을 일종의 F는 MA처럼 뉴턴이 F는 MA를 포뮬레이션 했듯이 이분들도 이걸 3가지 원칙을 들어서 포뮬레이션 해요. 좀 저는 이거에 좀 놀랐어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물리학과에 나와야 이렇게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뮬레이션을 하고 이걸 검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을 따라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치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드라이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저게 뭐 MSE 로스를 쓰든 KL 로스를 쓰든 뭐 굉장히 나는 처음에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 것 같아. 크로스 엔트로피였던 것 같아. 크로스 엔트로피로 픽스 시켜놔. 로스를 구하는 방식은. 그리고 C는 이제 6 곱하기 N 곱하기 B 곱하기 S. 여기서 6은 이제 피드 이게 이 6이 왜 곱해져 있냐면 이제 우리가 뭐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하고 이럴 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논문 중에 제로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모델을 어떻게 패러럴하게 모델 패러럴리즘 또는 데이터 패러럴리즘을 써서 트레인 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 연구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를 카운트하고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왜 메모리가 터지는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라미터 세이브 하는 정도로 메모리 남겨놨는데도 가끔 터져요. 왜 터지는지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근데 그 제로라는 논문 보면 이제 계산법이 똑바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담을 쓸 때 옵티마이저에 따라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피드 포워드 할 때 그리고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 곱하기 n 곱하기 b 곱하기 s C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 버젯이라는 것을 6 곱하기 파라미터 사이즈 곱하기 배치 사이즈 곱하기 스텝 수로 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버젯이 이거예요. 제가 이거 딴 데서 발표했을 때 한 가지 되게 좋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타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려해서 뭐 새로 논문을 쓰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C는 6 곱하기 N 곱하기 B 곱하기 S고 단위는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부동소 수점 계산으로 갑니다. 8.64 곱하기 10의 19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버젯이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우 실질적이고 좋은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모델 사이즈에 투자해야 돼요. 그 다음이 배치 사이즈, 그 다음이 스텝스입니다. 이게 비율이 0.73 대 0.23 대 0.006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가 굳이 스텝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스텝스라는 건 말 그대로 이터레이션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좀 스케일링을 좀 넓히는 모든 논문에서는 에폭 단위로 계산 안 하고 스텝스로 계산하거든요. 스텝스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하는 걸 원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텝수에 굳이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빨리 수렴한다고. 그래서 스텝수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배치 사이즈가 한 20% 정도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이 제일 중요한 게 모델 사이즈입니다. 그냥 파라미터 늘리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데이터셋이 인피니트 할 때 가정이겠죠. 그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모델 사이즈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피겨가 제가 사실 이 논문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이 피겨가 보여주는 건 뭐였냐면 토큰 프로세스드라고 돼 있죠. 10의 11승이 몇인지 아시는 분? 제 생각에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1, 10, 100, 1000, 10억? 100억. 네, 1000억. 1000억 개의 토큰 학습했을 때 이거는 10억 개의 토큰 학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파라미터가 색깔별로 다르죠. 이때 보시면은 사실 여기 이전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100만 단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0억, 1억, 1000만 단위네요. 10밀리언, 10밀리언. 10밀리언,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토큰 개수가 10밀리언 이하면은 사실 요 런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스케일링 러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닌가. 왜냐면 일반적으로 10밀리언 이상 넘어가는 분야는 많지 않거든요. 거의 오로지 NLP 쪽만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다룰 거예요, 아마. 그래서 10밀리언 이하의 데이터 시스템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요 정도 딱 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이거에 충실하게 따르죠. 보시면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똑같은 토큰 개수를 학습시켜도 테스트 로스가 적고요.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더 빨리 수렴하고요. 반대로 또 데이터셋이 많을수록 테스트 로스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 피규어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저 뭐냐면 질문인데요. 네네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여기서는 NLP만 다루는 건가요? 이 논문은 그래요. 근데 이거 이미지 버전으로도 있을걸요? 그럼 그리고 여기서 토큰이, 네, 그러니까 원래 NLP 할 때 뭔가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미지보다는. 근데 여기서 토큰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에서는 뭔가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제 기억에 이 정도의, 픽셀로예요. 픽셀로, 토큰 하나당 픽셀 약간 그런 네네네. 로 해당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로스와 모델 데이터셋 사이즈 간의 비교인데요. 토큰이 이만큼 있을 때 모델 이거 참고로 이거 다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아까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측한 게 우리가 맞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텝 사이즈를 일정 이상 갈 필요가 없다. 모델이 크면은 빨리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예측해서 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아까 트랜스포머로 치면은 트랜스포머는 이제 레이어를 구성하는 게 좀 많아갖고 서브 레이어도 있고 헤드스도 파라미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헤드스 어텐션 개수도 파라미터고 N 레이어도 또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모델을 다루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모델 패러리즘 같은 걸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모델 패러리즘을 뭐 한 4개로 쪼개요. 그러면은 레이어가 항상 4의 배수요. 레이어가 아니라 뭐 헤드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4의 배수여야 돼요. 레이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심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모델 패러리즘 할 때. 24? 뭐 버튼은 24 썼으니까 뭐 한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N 레이어랑 뭐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랜스폼으로 치면 레이어 개수와 멀티헤드 어텐션 개수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게 아마 8개, 10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최소값이 아니네요. 10개, 이게 10개네. 그 뭐 한데 이거 레이시오구나. 어쨌든 그 정도 되면은 성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지 성능이라는 건 이런 모양, 모델 쉐이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어떤 반복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별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저자가 이걸 발표할 때
이거에 대한 커멘트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2%는 증가하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자 말은 이 2% 올리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값어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능이 거의 똑같죠. 헤드가 몇 개고 뭐 레이어가 몇 개고 그런 거 상관없이 파라미터 일정하면 성능이 거의 똑같은 게 보일 수 있어요. 형, 그러면 음. 만약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쓴다고 해도 로스가 충분히 낮아질까?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인데 우리도 세미나 할 때 나왔던 질문인데 아마 풀리 커넥티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거는 레이어가 쉐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쓸데없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모르겠어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 나도. 그런 근데 실험을 하진 않았죠. 근데 LSTM 같다는 해 재밌게도. LSTM인가? 다음 장에 있어. 보여줄게. 아, 그래서 왜 모델 쉐이프가 상관없냐? 여기서 이제 LSTM을 예시로 들어요. LSTM을 보면은 성능이 지금 물론 트랜스포머보다 컨스탄트리 오프셋하게 성능이 좀 벌어지죠. 이거는 사실이에요. LSTM의 구조상 이제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파라미터 수를 늘렸더니 LSTM이 거의 여기 있는 LSTM은 사실 얘가 있는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이 좋잖아요. LSTM조차 트랜스포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인더라. 그래서 모델 쉐이프가 상관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 쉐이프는 상관없다. 근데 방금 지란이가 했던 질문도 사실 똑같이 얘기 나왔었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시간 얘기가 나온 거죠. 사실 LSTM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느리기 때문도 있으니까 얘는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트랜스포머가 압도적으로 좋은 모델이다 이런 거겠지. 여기는 지금 시간의 값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 저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파라미터만 많으면 짱이야라는 거니까. 사실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 생각에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뭔가 일종의 엔지니어처럼 그냥 막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는 이게 라이브러리화되고 어떤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뭐 내가 요즘 느끼는 건 생각보다 최적화하는 게 빡세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도메인 바이 도메인으로 모델 성능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 가장 로버스트한 모델은 트랜스포머긴 한 것 같고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쓰면은 잘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잘 안 만져본 사람도 이론적으로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도 트랜스포머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뽑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 의하면 그냥 사실 앞으로는 나는 그래서 사실 딥러닝을 공부하는 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다시 보면은 데이터셋 많이 놓고 트랜스포머 파라미터 많이 때려 박으면 다 잘 나온다 이런 이제 논문도 나오니까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여기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넌 임베딩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을 임베딩으로 빼잖아요. 그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어떤 레이어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레이어라든지 어떤 우리가 피드 포워드 해서 넌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거치는 애들만 그 파라미터 개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넌 임베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런 얘기도 써 있어요. 여기 레퍼런스 달고 그런 얘기 써 있어요. 넌 임베딩 레이어가 실제로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넌 임베딩 레이어는 작아도 다른 레이어만 크면은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넌 임베딩 레이어가 기존의 임베딩 레이어만큼의 디멘션이 확보돼야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실험을 좀 돌려보면서 느낀 건. 네. 사실 넌 임베딩 레이어를 적용해도 그러니까 이 선들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뿐이지 규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약간의 뭔가 컨스탄트한 오프셋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이 논문에 있어요. 넌 임베딩 레이어를 초 파라미터 개수에 포함시켜서 플롯을 그린 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피겨 8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웹텍스트2라는 데이터셋에 이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get 테스트 로스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때 이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인터넷 북, 북스, 위키피디아, 커먼 크롤이라는 데이터셋에 이걸로 트레인 시킨 네트워크를 적용해 본 거예요. 그때 테스트 로스가 어떻게 나오냐 보면은 그냥 뭐 다른 방법 필요 없이 그냥 이 웹텍스트2에 컨스턴트리 오프셋하게 나오죠. 보시면 성능이란 게. 그래서 다른 것에 적용시킬 때도 오로지 뭐죠? 네, 이 원래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 데이터셋의 테스트 로스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결과죠. 특별히 뭐 할 필요 없이 얘 성능 낮추면은 여기서 물론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고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디스트리뷰션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데이터셋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컨스턴트리 오프셋하게 나오더라 성능이. 그래서 파라미터 무조건 큰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바틀렉과 오버피팅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그때 이제 파라미터를 늘려가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 로스를 본 건데 데이터셋 사이즈가 21밀리언, 2100만 개일 때는 네, 여기서 오버피팅이 일어나죠. 한 파라미터가 한 10의 8승 정도 넘어가면 오버피팅이 일어나요. 테스트 로스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지금 22빌리언, 220억 개 정도의 토큰을 썼을 때는 모든 지점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예쁘게 딱 떨어지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늘리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데이터셋을 늘리는 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피팅이 일어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수가 8배 늘어날 때 데이터셋이 5배 늘어나야지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피겨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도 되게 유의미한 실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파라미터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레귤러리제이션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귤러리제이션을 쓰지만 사실 데이터셋 늘리면은 레귤러리제이션 테크닉 그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 데이터셋만 충분하게 확보해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은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이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배치 사이즈라는 건 모델 사이즈랑 상관이 없고요. 오로지 로스하고만 비례해서 이렇게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라는 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배치 사이즈를 이제 몇으로 해야 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GPU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트 같은 경우도 아마 256이었나? 510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얼마 안 돼요. 배치 사이즈가 크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정말 안 될 때는 16, 32로 돌리기도 해요. 배치 사이즈를. 근데 이제 고민에 빠진단 말이죠. 모델 사이즈를 늘리는 대신 배치 사이즈를 희생할까? 배치 사이즈를 늘리는 대신 모델 사이즈를 희생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모델 사이즈로 가면 좋다는 거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배치 사이즈라는 것도 늘려봤자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 이상 늘릴 필요 없다.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 정도만 해놓으면은 우리가 최대 효율로 성능을 뽑아낼 수 그러니까 최대 효율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 이상 배치 사이즈 설정하지 마. 그건 낭비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포뮬라를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은 이런 크리티컬 배치 사이즈에 대한 식이 나와요. 다음은 퍼포먼스와 컴퓨터 버젯이죠. 그래서 컴퓨터 버젯을 픽스 시켜놓고 파라미터 늘려본 거예요. 근데 컴퓨터 버젯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파라미터 늘리면 뭐 데이터셋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거겠죠. 그때 오버피팅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스텝스를 픽스 시켜놓고 파라미터를 늘린 거예요. 이때 스텝스는 픽스 시켜놨잖아요. 그때 이제 파라미터가 많았죠. 테스트로스가 빨리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더 아래 있었다. 처음부터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피겨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컴퓨터 버젯이 들어갈 때 옵티멀한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울기를 보시면은 얘가 물론 로그 스케일이긴 하지만 기울기가 좀
얘보다 높죠. 얘는 스텝수예요. 옵티멀한 스텝수. 옵티멀한 스텝수는 되게 길기가 낮죠. 그래서 이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옵티멀한 스텝수는 조금, 모델 사이즈는 많이. 그래서 이 비율이 나온다. 네. 그래서 그럼 옵티멀한 거는 여러 번 실험 돌려서 한 거. 이 옵티멀한 거는 요 식을 이제 다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옵티멀한 값이 나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상수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실험을 몇 번 돌려서 찾아야 되잖아. 그렇게 찾은 다음에 아마 저렇게 그은 것 같아. 저기서는 n과 d만의 함수는 아닌 거지. 뭐 배치, 뭐 컴퓨터 버젯 이런 것도 아규먼트가. 이게 이제 n과 d로 만들어 놓고 음. 얘를 이제 컴퓨터 버젯이나 배치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왜냐면 그걸 바꿀 수 있게 치환할 수 있게 만들어줘, 세팅을. 논문에 좀 자세히 있어. 이 논문이 20장짜리인가? 그래갖고 이 네. 논문 근데 되게 쭉 읽어보면은 좋은 것 같아.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공유 중지할게요. 그러면 저 논문 말대로라면 컴퓨터 버젯,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버젯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좋은 비율로 나누고 그걸 또 다시 뭐 배치 사이즈로 치환해서 그렇게 막 도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거는 이 데이터셋과 NLP에서의 값이 들인 거잖아. 비율인 거잖아. 그러니까 저 식을 따른다고 해도 그럼 그럼 결국 또 어차피 다시 실험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걸 다시 실험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네. 의미가 없어. 근데 그냥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는 모델 사이즈 늘려라 이거지. 데이터셋